이미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동안 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 대책을 보면 매번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나올 때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또 올라가겠네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틀렸나요? 다 맞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는 무조건 잡을 거야 하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연 임기 내에 몇 채나 과연 공급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강원대학교 이현훈 교수님 모시고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아주 주식시장도 그렇고 금은도 그렇고 롤러코스터를 막 타고 있습니다.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또 막 폭락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약간 그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 하자마자 그때부터 막 갑자기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관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운대가 이렇게 맞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두 개가 이제 겹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자산 시장 중에서 특별히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야말로 이거 완전 밈코인처럼 막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일부는 이제는 수익을 이제 확정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에 케빈 해시시 아니라 네. 케빈 워시가 네. 지명이 되니까 이제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니까 이거 뭐지 이 사람에 대한 정체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케빈 해시보다는 비둘기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매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케빈 해시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 중에서도 완전히 왕 비둘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금리 엄청나게 빠르게 많이 낮출 거야. 유동성 잔치가 정말 벌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니까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 또 그동안에 이 사람의 이력을 보니까 일찍부터 월가에서도 일했지만 또 백악관에서도 또 정책참모로도 일했고 또 나이가 굉장히 젊을 때 35살 때 2006년부터 한 4년 동안 연준 이사로도 또 일했었거든요. 그 당시가 바로 금융위기가 막 벌어졌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막 벌어졌을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연준에서 금리도 많이 낮추고 또 양적 완화도 한 두세 차례 걸쳐서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찬성을 하다가 나중에 이거 아니다, 이거 반대한다 이렇게 사실은 연준 그 이사 중에 거의 유일하게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관둬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14년 임기인데 네. 그것을 발로 걷어차고 나왔다. 이거는 사실은 그 용기도 대단하고 어쩌면 그 사람의 소신도 있지만 그 사람이 사실 굉장히 부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걱정도 없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이 답답한 직장에서 나오겠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매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매파가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이제 내략이라고 할까요? 그 내부적으로 서로 이제 약속을 한 거는 들어가서 금리는 낮추겠다. 이제 금리라는 게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리라는 것이 초단기 금리예요. Federal Funds Rate라고 하는 그 초단기 금리인데 그 초단기 금리는 낮춘다. 이게 낮추면 이제 단기 이제 채권 시장에서 단기 금리가 이제 낮아지는 건데 물론 혼자 단독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계속 점점 더 이제 연준 이사도 자꾸 많이 바뀔 거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좀 많은 영향력이 있을 테니까 그럼 단기 금리는 낮추고 그 대신 장기 금리에 영향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연준이 갖고 있는 대차 대조표상의 채권이 어느 정도냐인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이 한때는 이게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한 4조 달러 정도 있다가 이게 9조 달러까지 막 늘어났다가 지금 한 7조 달러 정도가 좀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약간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거 막 늘렸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주로 장기 국채하고 MBS와 같은 부동 담보 채권 이런 것들이 다 장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매입을 하면 그만큼 이제 장기적인 그런 유동성이 많이 풀려 나갔는데 그것을 2022년부터 2020년 3월부터 금리를 막 빠르게 올리면서 그리고 동시에 이제 5월부터는 2020년 5월부터는 양적 긴축을 했어요. QT를 그렇게 하면서 갖고 있던 그 국채 또는 MBS가 만기 돌아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롤오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꾸 줄여 나갔는데 그래서 한 7조 달러 정도 내외 정도 있는데 그런 다음에 지난해 12월에 이제 멈췄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재개하는 거 아니야? 다시 양적 긴축을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금리 낮추는 것은 틀림없는데 양적 긴축으로 다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면 장단기 금리 다 낮춰야 되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그런 유동성을 많이 공급한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에요. 코로나 터졌을 때도 그렇고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졌을 때도 그렇고 어쩌면 재무부가 해야 될 일을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제 그 파이낸셜 디피컬티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금융기관들, 투자기관들을 살려준 거잖아요. 네. 이러면서 사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건데 중앙은행의 역할은 그런 건 아니다 해서 작은 중앙은행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또 현재 재무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잘 맞는다 이런 것도 하나 있지 않았을까. 동시에 너무나 막 계속 금리를 낮춰라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이제 상원을 이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준 받는 그 과정에서 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입장에 있는 케빈 해치 대신 임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강경파가 왔다. 강한 어쩌면 그 비둘기가 아닌 어떤 매파적인 비둘기가 왔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하지 않는가. 지금도 계속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큰 틀에서는 시장이 기대하던 만큼의 뭐 유동성이 막 풀리고 금리가 막 장기적으로 막 급격하게 뭐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겁먹는 것처럼 뭐 오히려 뭐 긴축을 뭐 더 강하게 하고 뭐 금리도 뭐 동결하고 이런 정도의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금리를 낮출 거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인 초단기 금리를 낮춤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에 금리 인하 기조가 전파되도록 다만 이제 장기 금리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그러면은 원래 이제 26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막 이제 유동성도 많이 풀리고 이제 파월 의장 임기 종료만 되면은 뭐 이제 돈이 막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작년 말부터 많았는데 그거는 어쨌든 방향성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좀 그대로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동성 잔치가 벌어진다. 제가 이렇게 뭐 지난해부터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는 건 뭐 틀림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면 선거를 지금 앞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게 11월이잖아요. 11월 9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중간 선거 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중간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본인의 정책이 제대로 어떻게 집행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레임덕을 넘어서 탄핵까지도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돈을 풀려고 할 거다. 더군다나 이제 7월 6일인가요? 우리 그 미국의 이제 독립 선언을 이제 제2의 독립 선언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 독립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더 적극적으로 경제 드라이브를 좀 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올해는 광란의 유동성 파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맞다. 글쎄 광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어도. 유동성 파티가 시작되는 해는 틀림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뭐 그런 전반적인 이제 케빈 워시와 관련된 말씀도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국채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35조 달러 정도 갖고 있고 올해도 지금 1조 8천억 달러만큼의 적자를 재정적자를 계속 보는 것은 그만큼 계속 이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자 지출액만 해도 거의 1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1.8조 달러 정도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1조 달러는 이자 갚느라고 그러는 건데 이자를 갚는데 원금이 커서도 이자가 크지만 이 이자율 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그러면 그만큼 연방정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조금 낮추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저는 용인하려고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다만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합리적인 논리는 뭐냐면 AI 혁명이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돈을 좀 풀어도 금리를 낮춰도 그래도 물가는 그렇게 상승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금리 낮춰야지.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주로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특히 이제 제조업을 좀 부흥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과거 같았으면은 뭐 중국이 막 이제 그 글로벌 생산 기지처럼 막 만들 때는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AI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생산성이 극도로 좋아지면 어쨌든 물가는 좀 덜 오르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최근에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뭐 피터 디아몬디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인데요. 이 사람하고 그 사람의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또 좀 얘기했고 또 지난번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도 거기 가서 또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 일론 머스크 이야기
이야기는 그 AI 혁명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지금 굉장히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면 거의 이제 AGI 그러니까 거의 그 일반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최고의 지능을 뛰어넘을 거다 하는 거고 2030년이 되기 전에 한 3, 4년 정도 지나면 우리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ASI 그러니까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까지 막 등장할 거다. 그런 과정에서 이 생산성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해서 거의 두 자릿수로 매년 증가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의 GDP마저도 실질 GDP도 거의 두 자릿수로 막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뭐 사실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전 경제학자들이 좀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경제학자지만 왜 그러냐면 실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 A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편집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거의 공짜로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AI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동안 같이 일했던 그 많은 그 공동 연구자라든가 아니면 나의 그 박사학위를 받은 그러한 연구 조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능력을 막 계속 발휘하면서 나한테 그러한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의 생산성은 연구 생산성이나 아니면 이러한 강의 아니면 이런 거 관련한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만약 그런 AI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다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다만 그것이 이 AI가 거의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이게 GDP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생산성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뭐 물가도 조금 안 올라가고 한다는 것들이 지금은 뭐 지금 지식 산업 쪽에서의 어쨌든 생산성이 확대되지만 뭐 이제 피지컬 AI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공장들도 이제 뭐 24시간 돌아가고 그렇죠. 뭐 인건비도 어쨌든 뭐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단가를 낮추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뭐 이렇게도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경제학자들이 적어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GDP 측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물가 측정하는 방법이 이게 사실은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5년마다 이렇게 좀 그때마다 생산성을 계산하거나 아니 GDP 측정을 하거나 물가 측정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면 계산하는 방법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빠르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그 인공지능과 관련한 그런 소프트웨어 쪽의 변화는 서비스 산업의 변화는 이게 지금 GDP나 물가 측정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일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AI의 발전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게 어쨌든 효율성이라는 거는 비용도 줄여버릴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인간이 어쨌든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게 이제 비효율적인 비용으로 느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또 이 성장에 또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요? 뭐 대량 실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고용 창출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은 더 많이 증가하고 생산성도 더 많이 증가하는데 다만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현대 자동차만 해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산업 서비스 로봇이 이제 현장에 도입되는 것을 자기들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못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 지금 당장 그런 마음으로 뭐 반대는 할 수 있으되 앞으로 그걸 계속 막을 수 있을까요? 그냥 거대한 물결이 지금 막 지금 넘쳐 흐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막 받겠다고 해서 그게 막혀지느냐는 거예요. 마치 처음 산업혁명이 막 등장할 때 18세기 중엽에 그때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잖아요. 러다이트 운동이 막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계속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 일자리를 다 기계가 대체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쨌든 사람들이 그래도 그래도 괜찮네. 생산성이 증가해서 좋고 그런데 소득도 보니까 나쁘지 않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서 등장했느냐? 서비스 분야에서 등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 AI 혁명은 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다 대체해버리니까 인간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앞으로 일자리 없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을 안 해도 돼. 일을 안 해도 이제 앞으로 기본 소득을 준다. 근데 기본 소득이 그냥 단순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UBI라고 하는데요. 보편적 기본 소득이 아니라 유니버설 슈퍼 인컴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편적 슈퍼 인컴,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살 정도의
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줄 테니까 일자리 없어도 좋다. 그 대신 그냥 우리는 그러면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조금만 일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때일수록 저는 정말 우리가 이런 새로운 세상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경제학자지만 제가 평생 경제학자로 먹고 살았지만 우리 경제학자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빨리 우리 경제학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그 길로 가는 방향이라면 어쨌든 그러면은 인간이 일을 하지 않고 어쨌든 돈을 받는데 엄청나게 많이 주면야 뭐 그냥 놀고 먹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상대적인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돈이 좀 더 많아지고 싶고 이런 것 그 욕망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일을 안 하고 행복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뭔가 좀 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가운데에서 제가 행복을 찾는 거지 무조건 남들이 그냥 뭐 나에게 충분히 먹을 걸 주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진 않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마치 내 부모님이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나한테 엄청난 유산을 줬어요. 그래 난 내 마음대로 내 실컷 먹고 쓸 수 있어 평생.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행복한가요? 아니죠. 그거 가지고 도리어 나쁜 짓 하거나 아니면 마약에 빠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준다는 게 뭐예요? 결국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 기업 또는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그 정부가 그야말로 빅브라더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동물농장에 나는 돼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 기업들의 소수, 그러한 엘리트 그리고 또 그 정부에 있는 그 소수 권력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또 문제고 또 더군다나 그 AI가 앞으로 과연 인간을 계속 돕는 자리에 계속 남아 있을 거냐, 도리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인공지능이 아니라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AI가 그냥 인공지능이 아니라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다, 외계 지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AI 혁명을 바라다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유발 하라리 같은 시각이 있다. 그러면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그 중간 어디엔가 있다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한쪽에 그냥 치우쳐서 이거 완전히 이제 파라다이스가 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먹고 놀아도 되겠네. 그 일론 머스크는 아예 저축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지옥이 올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하면 안 돼. 이렇게 무조건 막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마차나 뭐 마부들은 이제 다 직장을 잃었는데 반대로 그때 뭐 철도 회사에 투자하거나 뭐 철도를 만들거나 뭐 기계를 뭐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또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직장이 다 없어지는 거면 결국에는 이제는 투자밖에 안 남는 건가요? 내가 가진 돈을 어딘가에 투자해서 그걸 불리는 거 말고는 경쟁력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역시 대표님은 저하고 말이 잘 통합니다. 역시 세상을 제대로 잘 보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일해서 돈 버는 세상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투자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라. AI를 누가 만들어내고 그 AI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냐? 결국 반도체하고 결국 에너지에서 움직인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인터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반도체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다. 결국 왜냐하면 그 반도체와 그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AI가 구동이 되고 데이터 센터가 구동이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특히 반도체는 잠깐의 병목 현상이 있을 수 있을 때 그건 극복할 수 있는데 에너지는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미래의 하나의 화폐가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지구상에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우주로 나간다. 그리고 우주에서 정말 태양광을 이용해서 내가 무한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만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결국은 이렇게 새롭게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 바뀌고 있는 그 세상을 만드는 그런 기업을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들기 너무 힘들고 거기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주인만 되면 된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에 내가 투자를 잘하자. 그게 이제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이제는 뭐 이렇게 국가별 안에서 회사들이 뭐가 좋네 나쁘네가 아니고 그냥 결국에 그냥 하나만 살아남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전 세계 제일 1등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AI의 발전이 빨라질
빨라질수록 그 격차를 좁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벌어진 격차를. 그래서 지금 AI 혁명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 그럼 모든 그 AI 기업들이 다 살아남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지난 밤에도 우리 녹화하고 바로 지난 밤에 미국에서 사실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출렁거렸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조정받았다 하는데 조정받는 게 아니라 크게 이제 하락했는데 주로 하락을 주도하는 그 기업들이 다 이거 AI 테크 기업들이에요. 네. 하다못해 이제 구글, 알파벳도 이번에 기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굉장히 좋았어요.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았는데 앞으로 엄청난 투자가 계속 있을 거다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과연 저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과연 그 AI에서 어떤 수익이 나와가지고 저걸 과연 그 회수를 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도리어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 반도체 관련된 뭐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부터 해가지고 이 AI 관련된 그런 기업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다 지금 최근에 많이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많이 살아남을 거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AI 기업이면 반도체 기업이면 에너지 기업이면 무조건 다 앞으로 살아날 거니까 거기 투자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잘 공부해서 잘 선별해서 투자하는 거 좋지 않을까. 만약 그걸 못한다면 지수 추종하는 그런 ETF로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중국과 뭐 미국이 어쨌든 양강 체제로 가긴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더 지금 AI 쪽에는 발전하고 있으니까 뭐 그럼 결론은 돌고 돌아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나스닥 투자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그 투자 방향일까요? 저는 뭐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의 뭐 초지일관 전 세계 우리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거는 소수가 하고 있고 그 소수 인간이고 소수 기업이고 소수 국가가 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미국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거기에 잘 올라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중국도 굉장히 잘하고는 있어요. 중국에서도 보면 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AI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딥시크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정말 충격을 주었는데 실제 중국이 미국하고 이런 패권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새로운 AI 혁명, 디지털 혁명에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또 사실 인구도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이공계 그런 교육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안타까워요. 맨 뭐 그 법대나 보내야 되겠다, 의대나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보다는 좀 세계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다만 이제 중국은 저는 좀 불투명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투자하는 게 전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좀 기왕이면 같이 내 미래를 맡길 수 있고 좀 기왕이면 거기에 내가 몸을 담그고 싶은 것은 좀 미국 쪽에 있는 그런 정말 최고의 선도 기업을 좀 찾아내고 거기에 내 주인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부침이 있는 것 뿐이니까 뭐 이렇게 뭐 어제같이 막 폭락하고 그러면은 이거 도망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럴 때 오히려 조금씩 더 담아가는 거. 근데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계속 초지일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어쨌든 이게 예전에 뭐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랬고요. 하다못해 이제 산업혁명 할 때 1차, 2차 뭐 이렇게 오면서 2차 산업혁명 하고 전기 나오고 뭐 그래서 뭐 철도가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 막 전역으로 막 깔리고 자동차 나오고 가전제품 나오고 할 때 그때도 거품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은 꼭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은 유동성대로 굉장히 많이 풀리고 또 AI 혁명, 디지털 혁명은 엄청나게 또 광속으로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날아갈 거야. 그런 거보다는 지금 파티는 엄청난 큰 파티가 벌어졌는데 근데 거기에서 내가 소외될 수 없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기왕이면 출입구 쪽에서 잘 출입구가 어딘지 좀 잘 보고 기왕이면 달 하나 정도 살짝 좀 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을까. 다만 그때 과연 언제 파티가 끝나는지 그걸 참 알아내기는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는 좀 빼놓고 일부는 뭐 그쪽에 들어가서 좀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만 그렇게 하면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안전하게 내 자산을 미래 자산을 잘 지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가 무슨 도박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나 도박을 막 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게 거의 지금 막 레버리지를 뭐 엄청나게 써가지고 뭐 2배가 아니라 3배 막 이렇게 그것도 막 하니까 그게 약간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는 불가피하게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 다 과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승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또 한 번은 또 그 충격파가 올 거니까 항상 투자는 하되 조금 조심은 하면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근데 이거 조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결국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유튜브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거의 리딩방처럼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막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제 채널 그걸 거의 뭐 디페이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은을 사라 많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현혹되시면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은 교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AI 쪽이 앞으로 이제 유망하다라는 거는 뭐 이견이 없다라고 다들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피부로 내 직업이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면 반대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게 AI일 거니까 AI에다 투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리스크 해지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반도체가 어쨌든 세계에서 그래도 1, 2등 하는 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 시총이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1000조를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 코스피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좋은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스피만 놓고 보면 지금 거의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100% 이상 이게 네. 상승했잖아요. 지수가 그리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뭐 한 200%,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300% 이상 이렇게 다 폭등했죠.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폭등했다는 거는 조정을 언제 해도 뭐 오늘 아니면 내일 해도 사실 오늘 녹화하는 바로 오늘도 사실 어제 그 미국에서 이제 테크 기업 관련해서 주로 뭐 AI 반도체 쪽에 네. 조정이 있으니까 엄청난 사실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수상도 받고 있고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한 5% 이상 다 빠진 걸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그러한 조정이 그냥 잠깐 있다가 다시 또 회복돼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그 조정이 좀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주구장창 지하실 찾아서 막 계속 추락할 거냐 그렇게는 보지는 않지만 항상 그동안 많이 막 날아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날아갈 거야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좀 걱정스럽게 지금 보는 측면도 있는 게 지금 우리 코스피가 이제 5천을 이제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한 2,500 정도 될 때에 네. 그때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5천 만든다고 할 때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투자 쪽에 지금 거의 전문가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5천이 아니라 뭐 3천이나 될까? 그러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5천을 그냥 돌파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6천이 되는, 7천이 되는, 뭐 8천이 되는 이렇게 하는데 지난해 그 사람 다 틀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시 또 막 계속 더 많이 올라갈 거야 하니까 그 말을 꼭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반대로 좀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걱정은 뭐냐면 그 5천 이제 지수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시총도 5천조예요. 5천조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삼성전자가 한 1000조 정도 이미 돌파했고 SK 하이닉스도 한 지금 한 800억 네. 좀 더 넘었잖아요. 이렇게 넘으니까 이제 어쩌면 이제 그 시총 자체도 삼성전자를 추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개 기업만 합하면 5천조 중에서 한 37% 정도 이렇게 돼요.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지수로 보면 한 200% 상승했는데 이제 한 100% 상승했죠. 100% 상승했는데 삼성전자는 200%, SK하이닉스는 뭐 300% 이상 상승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이 두 개 기업이 코스피 지수를 거의 2배로 이렇게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 두 개 기업이 많이 상승했다 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AI 혁명이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크게 지금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램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 레가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을 이제 앞서서 막 만들면서 이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이익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앞으로 계속 그럴 거냐 이제 그것은 미국에서 어떤 충격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봤어요. 딱 1년 전에. 네. 그런데 전혀 다르게 전문가들이 다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AI 혁명이 엄청나게 빠르게 막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그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난 물량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가격은 가격대로 많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수출도 많이 되고 또 가격 주식 가격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이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 산업에서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또 변하니까 또 빠르게 그러니까 빠르게 뜨거워졌다 빠르게 식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이 기업들 그리고 또 코스피 이런 주식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냉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전체 시총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주력 기업은 외국인 투자 지분이 50%가 다 넘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한 53%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한 51%, 2% 정도 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은 좋으니까 외국인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계속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 전체 그 규모가 지금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나쁘면 이 기업들이 그냥 그러면 가격이 추락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더더욱 빠르게 그럼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삼성이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포함해서 다른 기업들의 주가도 다 추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제 환율 상승으로 또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좀 그게 걱정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도 뭐 우리나라도 외국에 많이 투자한 거 있으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갚아주면 되지. 그게 되나요? 아니죠. 하다못해 이렇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막 추락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투자자도 우리나라 거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간다니까요. 더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규모인데 그러냐.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 규모가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 규모로 보면 아까 투자 지분으로 따지면 뭐 그것이 네. 한 30%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1조 달러 정도가 그게 이제 주식이고 채권까지 포함하면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외환 당국이 갖고 있는 그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4,269억 달러 정도 돼요. 이게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 1월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에 계속 이게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냐면 계속 환율이 상승하니까 그걸 방어하느라고 갖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방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12월에도 한 26억 달러 정도 방출했고 또 그리고 지난 1월에도 한 22억 5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방출을 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269억 달러 정도 있는 걸로 어제 발표를 했어요. 한국은행이 이렇게 발표했는데 아까 제가 외국인 투자 규모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1조 2천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배 정도 되니까 이 외국인 투자 그 주식이나 채권 중에 3분의 1만 팔아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도대체 달러로 그걸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우리나라가 그래도 순채권 국가라고 하는데 외국에 투자한 거 팔아서 하면 되지. 일단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 투자자도 해외로 빠져나갈 거고 미국에 투자한 거 그거 갖고 들어와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안 할 거예요. 옛날 같으면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갖고 있는 금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외채위기를 갚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할 거라는 거고요. 그래도 뭐 국민연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연금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이미 다 갖고 있는 걸 다 이제 토진했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뭐 국민연금이나 뭐 그런 연기금들이 할 수 있는데 연기금 그거 가지고 하면 나중에 그럼 우리 미래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나중에 퇴직했을 때 뭐 먹고 살아요? 그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그래도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뭐 미국 국채 좀 팔면 되지. 좀 팔기 시작하면 아이고 드디어 이제 한국은 드디어 외환위기 조짐이 보이네 가지고 더더욱 빨리 더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이게 외환위기가 지금 안 왔다고 하니까 외환위기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외환위기는 어느 한순간에 정말 빠르게 오거든요. 1997년 외환위기도 사실 1000에서 2000 간 것이 한 달도 안 됐어요. 짧은 때 그냥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만사 부려튼튼 하는 것이 맞다는 거고 지금 뭐 그냥 5000 막 가고 6000, 7000 간다는 게 모두 다 거의 불나방처럼 매달리는 것이 정말 좋은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전문가라는 분들은 우리 뭐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반 개미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대표님이나 아니면 저나 아니면 좀 그래도 이쪽에 좀 시장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좀 바르게 좀 이런 면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아 이제는 그러면 코스닥 5천 만들었으니까 코스닥 돈 3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렇게 쉽게 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 너무 빨리 올라가면 빨리 또 이게 냉각될 수도 있어서 도리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거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그래서 이렇게 막 돈이 막 벌릴 때 지금 막 기업들은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물론 다 이렇게 배당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또 추가적인 또 투자도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미래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죠. R&D 투자하고 설비 투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큰 수익을 만드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가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증시 부양을 해야 되는 약간 이유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끌어올리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억지로 일부러 막 밀어 올리면 안 된다. 그거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너무 인위적으로 시장에 정부가 막 그냥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연기금 동원해서 사실 주식시장을 부양한 측면도 있잖아요. 이게 자꾸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으로 지금 너무 많이 간다 하니까 한국으로 좀 돌려라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이해를 해요. 저도 뭐 정부에서 만약 일을 한다면 환율도 잡고 주식시장도 좀 부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미국에 투자하는 그 연기금
벌어. 너들 미국에 하지 말라. 한국에 하면 그러면 달러 수요도 줄고 그러니까 또 환율도 안정이 되고 네. 안 되면 또 우리 주식시장도 또 더 많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당장 뭐 지금 6월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현재 집권 당의 입장에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유혹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빨리 막 끌어올리거나 밀어 올리면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부작용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 마치 미국 이야기 할 때도 막 돈을 엄청나게 막 풀어요. 당장 주식시장 막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9일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게 또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AI 버블은 더 커지고 어느 순간 폭 터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엄청나게 막 밀어 올리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당시는 물론 이제 주식보다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막 밀어 올렸는데 그러한 상황은 결국은 시장으로부터 보복을 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자산 시장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경제가 살아난 거랑은 또 이제 별개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좀 좋아져야 될 것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배분이 되면 뭐 내수도 좀 살아나고 뭐 그럴 텐데 결론은 그래서 한국의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 경제 자체의 그 체력이 좋아져야 되는 거. 이 방향은 지금 괜찮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경제를 볼 때 일반인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보통 이제 자산 시장을 봐요. 네. 주식 시장, 채권 시장, 부동산 시장, 요즘 같은 경우 또 이제 대체 자산 뭐 이런 것을 보면서 그 가격이 올라가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정부나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바로 우리 고용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 미래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물론 주가를 부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실물 경제를 더 튼튼하게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지 그냥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 막 이렇게 막 부양해가지고 경기를 잠깐 살리는 것처럼 아니면 뭐 경제가 마치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제를 볼 때 이제 단기로 보고 이제 장기로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이렇게 막 부양하면 단기적으로 경기 사이클상으로 좋아져요. 지난해 예를 들어 뭐 소비 쿠폰 막 풀어요. 이렇게 되면 좋을 수도 있고 예산을 막 엄청나게 확장적으로 해요. 그러면 또 경기가 좋아지고 또 그것이 주식시장도 부양하고 또 하다못해 뭐 한국은행 보고 막 금리 낮추라 해가지고 유동성 막 풀어요. 그러면 뭐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주식시장도 좋고 뭐 이렇게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버블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또 매달려가지고 뭐 부동산도 막 그런 게 엄청나게 호황이 되니까 그쪽에 막 건설 투자만 엄청나게 하면 미래 먹거리는 누가 투자하죠? 누가 정말 소를 키우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다 하는 말씀이고 특히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장기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경고삼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추락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매년 0.1%포인트씩 우리나라 잠재 GDP 성장률이 추락해요. 그래서 한국은행 추계 아니면 KDI 추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잠재 GDP 성장률이 1.8%였어요. 그 올해는 얼마냐? 1.7% 계속 추락해서 30년대 초반 정도 되면 아예 1% 밑으로 떨어질 거다. 40년대 중반 정도 가면 아예 0%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미 두 기관이 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고 저는 저대로 연구해서 또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인구가 너무 빠르게 고령화가 되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생산성이라도 계속 더 높여야 되는데 계속 부동산에다 돈을 쏟아 부어버리니까 사실 미래 먹거리 투자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는 GDP 대비로 보면 한 14% 정도 되거든요. 퍼센티지가. 네.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정말 완전 부동산에 정말 미쳤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집값 너무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젊은이들 들어가 살 자리도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출산율이 제일 낮고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가 제일 빨라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기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기왕이면 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잘 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제 정책을 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면 결국에 이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이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는 피지컬 AI에 올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일할 사람을 대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면 이게 해결이 되나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를 갑자기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를 시키자, 피지컬 AI를. 또 하나는 한국인 아닌 사람을 시키자.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아예 피지컬 AI, 로봇을 지금 도입을 많이 하면 그럼 우리가 많이 일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피지컬 AI부터 생각을 하면 뭐 당연히 그쪽으로 방향은 잡혀 있어요. 그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 인간은 일 거의 안 하고 거의 얘들이 다 일해서 우리한테 사실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세상이 될 거예요. 이거는 무슨 좌파의 주장도 아니고 아니 우파의 주장도 아니고 이거는 어쩌면 좀 미래를 만드는 앨런 머스크 같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일찍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간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우린 아예 안 놔도 되고 그리고 그냥 인구 고령화가 엄청나게 진행돼도 상관없어.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생산했어요. 근데 그럼 누가 소비를 하죠? 소비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면 그 피지컬 AI한테 그럼 너 먹고도 그러면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먹어줘야 되는데 누군가 입어줘야 되는데 누군가 여행도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수요가 적어지니까 공급은 뭐 어느 정도 잘하면 그래도 생산성도 늘어나고 그런 피지컬 AI가 많이 도입돼가지고 살아날 수 있어도 그게 결국 경제를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아주 튼튼한 경제를 만들 수 없다. 그래도 뭐 수출 많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인구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세계화는 완전히 끝나고 탈세계화를 넘어서 완전히 반세계화로 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계속 가능할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데려오면 당장은 그것도 좋아요. 꽃감이 다니까 계속 빼먹는 재미는 있을 수는 있대. 그건 하책 중에 좀 하책이다. 유럽을 보셔라 제발. 유럽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당장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막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걔들이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해주고 이러니까 마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 사회 주력이 돼버리면 그러면 사회는 그만큼 혼란스럽죠. 이현웅 교수가 너무나 인종차별적이지 않느냐.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를 하면 사회적 구성에서 그러면 그 사회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사실 유럽의 문제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중남미에서 그런 외국인 불법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일단 피지컬 AI 같은 거 도입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대. 다만 우리가 스스로 젊은이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만들면서 그냥 다른 방법으로 계속 한다. 이거는 저는 하책 중에 하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대학교 이현훈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 2주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막 강경한 발언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다주택자를 뭐 거의 뭐 이제 전멸시키겠다 막 이런 식의 선언까지 막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방향으로 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이 말한 어떤 그 부동산 하향 안정화 이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오히려 더 가격을 올리는 정책 같거든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제대로 그 부동산을 이해하고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 같으면 이건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정부나 정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일부러 알면서도 그러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무조건 잡을 거야 하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잡겠다. 그래도 3배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어요?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잡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또 3배 올렸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논조는 더 어떤 그 강한 톤은 똑같죠. 뭐 어쩌면 하늘 두 쪽 나는 것보다 덜 강하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지금 그 트위터에 지금 많이 그런 글을 올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강요회에서도 계속 그걸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잖아요. 네. 그 행동을 보면 그동안 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 대책을 보면 매번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나올 때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또 올라가겠네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틀렸나요? 다 맞았잖아요. 계속 그랬잖아요. 6.27 대책 나올 때 수요를 그렇게 억제니까 결국은 그러면 집값도 올라가겠네요. 그렇지 않았나요? 결국 올라갔죠. 9.7 대책 나오니까 이거는 결국 완전히 껍데기 이거 아무것도 안 되네요. 또 집값 올라가긴 또 올라갔죠. 15 대책 나오니까 더 억제인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또 집값이 떨어지겠나요?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또 올라갔고 또 지금 1월 29일이죠. 네. 129 대책이 나왔는데 이것도 그래서 다시 97 대책을 보강하는 뭐 플러스 정책이다 했는데 과연 임기 내에 몇 채나 과연 공급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이 수요를 계속 억제는 것이 이게 과연 수요만 억제는 거냐. 일단 수요 억제는 것 자체가 반시장 정책일 뿐만 아니라 수요를 억젠다고 하는데 사실 수요를 억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더 똘똘한 한 채를 찾으면서 꼭 사도록 더 유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갖고 있는 그 집을 사람들이 도리어 내놓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대책 나오니까
보니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수요 대책도 나오고 공급 대책도 나왔는데 수요는 점점 더 억제고 공급은 보니까 뭐 새집 공급이 거의 안 되겠네. 실제 할 수도 없어요. 누가 와도 뭐 하늘에서 그 누가 와도 어떻게 서울에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인데 계속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 억제되니까 나도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사를 못 가니까 갖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집값이 더 올라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또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서울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는 부동산 포털 아실에 보면 아실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게 9만 한 3천 호 정도 매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한 6만 호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규 주택 공급하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오래 걸리고 그것보다 쉬운 게 기존 주택이 매물이라고 하는 형태의 공급이 되는 것인데 그걸 공급을 도리어 줄여버리니까 우리가 수요 공급으로 생각하면 공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들어 버렸고 수요는 줄인 게 아니라 말은 줄인다고 했지만 사실 사고 싶은 마음을 더 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요는 진짜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래 규모를 보면 거의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수요 공급 곡선을 보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더 올라가고 수요 곡선은 뭐 제자리에 있거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이번에 그렇게 강경한 발언을 한 그 본질에는 5월 9일날 양도세 중과가 이제 배제된 게, 그러니까 유예된 게 이제 원상복구.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뭐 최대 82.5%까지 5월 9일 이후로 부과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내놔라. 그러니까 빨리 매물 내놔라라는 어찌 보면 그 매물 유도책처럼 얘기를 한 건 있거든요. 이건 마치 환율이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학개미 탓을 했잖아요. 서학개미가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 들어와라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한국은행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다주택자가 집값을 다 지금 투기성 그러한 투자를 해서 그래서 투기성으로 계속 다주택을 하고 있으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이거 내놔. 그러면 집값 떨어질 거야 이렇게 보지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물론 내놓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다주택자라는 것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도 1가구 1주택 갖고 있는 분들도 스스로 내가 좋은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인구 고령화도 많이 됐는데 내가 굳이 이 좋은 집을 내가 큰 집을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걸 내가 팔고 내가 좀 더 한적한 곳에 좀 더 작은 집을 옮겨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그래서 또 차액은 그거 가지고 내가 노후 자금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 테러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마치 지금 하나의 그 희생양을 딱 잡아가지고 늘 다주택자 얘들만 한번 죽여. 그러면은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뭐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아까 부동산 포털 아실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짝 지금 매물이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살짝 늘어났는데 그럼 5월 9일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매물이 다시 더 줄죠. 이제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배 아픈 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이 사람 뭐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 막 그것도 막 엄청나게 좋은 지역에 해가지고 막 수십억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저걸 세금으로 환수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건 시장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그러면 내가 그걸 못 팔죠.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걸 팔아요? 못 팔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매물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수요 관리 대책이라 해가지고 계속 대출을 계속 규제하거나 새로운 집 공급한다고 했지만 사실 뭐 착공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공급될 거며 지금 뭐 엄청나게 제가 뭐 우리 대표님 뭐 방송도 제가 오면서 잠깐 봤는데 지금 뭐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경마장이라든가 아니면 태릉 뭐 CC라든가 이런데 과연 정말 임기 내에 정말 착공이나 제대로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니까 그거보다는 기존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결국 세제를 건드려야 되는데 세제는 계속 안 건드리겠다 하고 마지막 수단이라 하는데 정말 상황이 정말 나쁘게 돌아가면 그러면 하겠다 하는데 지금보다 나쁠 수가 있나요? 지금보다 나쁠 수가 있나 싶은데 지금의 발언은 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집을 안 팔고 버티면 5월 9일 이후로 82.5%부터 버티면 그 이상의 뭐 보유세 같은 걸 뭐 부과해서 더 손해보게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갔거든요. 그렇게 했죠. 보유세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보유세 말고는 없으니까 5월 9일 이후에는 어쩌면 갖고 있는 부담이 더 세질 수도 있는데 갖고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하는데 한번 가져봐. 이거는 좀 저는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라면 이미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할 때 한꺼번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그냥 조금씩 계속 대책을 내세우는 것보다 한꺼번에 제대로
제대로 된 대책 하나를 딱 내세우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번에 대표님하고도 네.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세제를 제대로 정상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상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유세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빼주고 저렇게 해서 빼주고 하는데 실제 그 부동산의 가치, 집값 대비 1년에 어느 정도 세금을 납부하느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 합해가서 이제 우리가 보유세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유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0.15%밖에 안 돼요. OECD 평균은 0.31%예요. 2배 정도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예요. 하다못해 일본도 우리보다 3배 정도 많아요. 0.45%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낮으니까 그 대신 또 거래세는 반대로 OECD 평균의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 많아요.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시장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유 부담은 상대적으로 없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또 집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래세는 너무나 높으니까 내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더 강하게 만들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재 정부의 정책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마치 앞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도 했는데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뭐 아니면 꼭 내 잡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세제 그걸 건드려서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잘못 건드려서 그랬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보유세 올린 게 얼마나 올렸어요? 뭐 종합부동산세 살짝 도입을 했지만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뭐 폭탄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퇴로를 막아버리니까 못한 거 아닌가요? 저보다 더 그건 더 전문가시잖아요. 그냥 역사를 꿰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다시 만드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보유세를 좀 정상화해주자는 거예요. 저도 집 갖고 있고요. 저도 보유세 올라가면 싫죠, 당연히 싫죠. 제 주위에 제 뭐 친척, 제 부모님 다 좋은 집 다 잘 살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거니까 나는 보유세 올라가는 거 싫어.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학자로서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 주위에 그런 분도 계세요. 경제학자인데 교수님 제 집값 올라가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형 그런 얘기 왜 해요? 저는 그분 정말 실망이에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학자가. 아니면 우리가 정책 담당자고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젊은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잖아요. 말로만 내가 꼭 잡겠다 그렇게 해서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나만 내 진심을 왜 이해를 못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 제대로 된 행동이 중요하다. 괜히 좀 걱정이네요. 제가 현 정부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정부 때도 제가 계속 비판한 거 아시죠? 그때도 집값이 2022년 그 중반 이후에 막 떨어지니까 20% 30% 빠지니까 윤석열 정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뭐 계속해서 집값 끌어올리는 정책 얼마나 많이 썼어요. 막 규제 다 풀어버리고 세금 깎아주고 거기다 뭐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출해가지고 막 수십조 원 계속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값 다시 뜬 거예요. 다 정부 책임이에요. 정치인 책임이고 그게 여야 뭐 진보 보수 떠나서 제가 볼 땐 똑같이 책임 있다. 답은 딱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따져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어때요? 대부분 정말 서울 강남에 그리고 또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누군가요? 정치인이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이고 그리고 여론 주도층이고 이런 분들은 아닌가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 솔직히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랑 양도세를 좀 낮춰주고 보유세를 높이면 어차피 세수는 뭐 비슷하게 거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굳이 여기에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양도세가 없으니까 거의 현금을 다 챙겨서 이제 나갈 수가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 뭐 지금 뭐 주식이든 뭐 배당주든 뭐 채권이나 해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양도세는 절대 내리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막 더 높이고 취득세도 막 더 높이고 근데 네가 안 팔어? 그럼 내가 보유세까지 높여볼게. 이걸로 계속 가는 이 이유를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엄청난 그 차익을 얻은 그 사람들 그 사람을 그냥 내보내는 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보 정부 민주당 같은 경우가 어쩌면 중산층 어쩌면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테러를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사실 중산층 그리고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사실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더더욱 저보다 잘 하실 텐데 현장에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물 다 걷어버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실질적인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집값은 도리어 더 올라가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동시에 이제 전세 또 그리고 월세값도 다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결국 피해는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보유세 낮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분들이 그러면 양도세랑 취득세는 낮춰줘야 된다는 건 또 싫어하세요.
그건 또 싫어하시거든요. 그냥 다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번 사람들은 좀 많이 뱉어내고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 민주당 쪽의 주장은 거의 이제 그런 쪽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 뭐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이제 많이 들어보는데 주로 이제 현 정부 입장이나 그런 분들은 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일단 거래세 특히 이제 다주택자 세게 때리고 그리고 이제 보유세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때릴 거야. 일단은 현재는 직접 자기가 보유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뭐 일단 세를 주고 내가 딴 데 가서 살고 이런 것부터 일단 잡겠다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이쪽 이제 보수 쪽이라고 하는 국힘의 입장에 생각하는 뭐냐면 무조건 규제 풀면 된다. 재건축 재개발만 하면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그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상태에서 그냥 계속 보유세는 계속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계속 재건축 재개발만 확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도 다시 또 다 올라가지고 여기만 투기 광풍 불지 않겠어요?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현 정부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국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이미 지난번 정부에서 다 해봤잖아요. 그게 다 안 된다는 거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우리 국가와 미래,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우리가 정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실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민주당 현 집권 여당도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게 실제 제가 볼 때는 이 보유세를 좀 정상화해서 좀 올리겠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정상화만 하자. 그것도 단계적으로 앞으로 지금 제가 OECD 평균 정도 간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4년 남았으니까 4년 동안 매년 거기에 맞추면 지금 0.15니까 0.3까지 올리려면 매년에 뭐 0.03%포인트씩 이렇게 좀 높인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잠진적으로 지금 올려가겠다. 이렇게 시그널만 주어도 그러면 사람들이 크게 부담이 없고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에서 좀 자기 매물을 필요 없다면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정이 될 텐데 그걸 지금 안 하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서울에 실제 집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절반이 안 되잖아요. 네. 절반도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주택을 또 지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사기도 하고 외국인도 와서 또 사고도 있는데 그 절반이라고 치더라도 그럼 절반이 그렇다고 집 갖고 있는 사람들 괜히 보유세 많이 높여가지고 괜히 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 게 그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상당수는 그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의 그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가 아니라 비선호 지역의 아파트이거나 아니면 연립 같은 아니면 뭐 지하에 있는 그러한 주택 에 사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과연 집값이 과연 떨어지는 걸 원하겠어요? 약간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말로는 다 집값 안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집값 안정을 그 어떤 정권이든 제가 지나고 보니까 다 하향 안정화가 아니라 상향 안정화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처럼 마치 그래가지고 나도 자산 증식도 하고 또 보니까 내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 표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활발하게 해야 어쨌든 뭐 좀 버블도 꺼지고 반대로 좀 저평가된 건 또 올라오고 이럴 텐데 지금은 거래세가 높으니까 거래 자체가 그냥 거래세가 높다는 건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뭐 어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정말 그 경제학의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수요 공급의 원리만 딱 생각해 보면 그 공급이 계속 정부는 새집 공급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헌집 공급만 한번 딱만 생각하면 기존 주택의 매물에 나올 수 있게만 만들어 주느냐 이게 공급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아파트 아니면 주택의 공급은요 새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집 공급, 기존 주택 공급도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되는 게요. 다른 상품하고 달라요. 다른 상품은 대체로 이제 새 어떤 상품만 가지고 우리가 수요 공급을 따지지만 우리 이 주택은 기존 주택 헌집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좀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다. 그것도 그냥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항상 OECD 많이 우리 벤치마킹 하잖아요. 그 평균만 좀 해주세요. 그것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보유세는 좀 올리고 거래세는 좀 낮추고 그렇게 하면은 세수는 똑같이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하는 거고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이런 거 혜택 주면 안 되는 거고요. 약간 누진적으로 해서 지방에보다는 좀 서울에 좀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누진적으로 좀 더 많이 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기왕이면은 좀 이게 굉장히 부담이 있다고 하면 미국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미국은 굉장히 보유세가 높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는 아예 처음 거래할 때 그때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해서 일단 한번 딱 보유세 재산세가 정해지면 그게 계속 가거든요. 그 사이에 뭐 집값이 2배가 돼도 나는 세금은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의 투자 수익이니까 그냥 온전히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부동산만큼 정말 반시장적인 정책이 이렇게 난무할 수 있을까? 어떤 정권이든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정부가 세금부터 시작해서 뭐 수요, 뭐 각종 대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을 다 이렇게 간섭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교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장을 정말 안정화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시장을 교란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무 불확실성을 다 키우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불안해가지고 젊은이들까지 지금 아니면 우리 큰일 나겠다 해서 거기 더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꾸 보세요. 주된 그 주택 수요층이 이제는 그야말로 예전에는 40대, 50대였는데 이게 30대로 내려오니 20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없는 수요를 억지로 막 만들어 준 거예요. 지난번 정부 때부터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러한 가운데 더군다나 막 대출을 막 옥죄니까 누가 이득을 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득을 봅니까? 과연 중산층 서민들이 이득을 봅니까? 아니죠. 정말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정말 똑똑해서 정말 돈 많이 버는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이런 때 룰루랄라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아파트 내가 골라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이게 정말 잘된 정책이냐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거래세를 높여놓은 이유는 결국에 다주택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좀 규제를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매점매석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은 약간 좀 뭐 쌀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매점매석이 안 되잖아요. 그 사놓으면 또 어차피 전월세를 빌려주는 임대 사업자니까.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인데요. 아예 뭐 미국도 예를 들어 정말 죄송한데 공급을 해도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가 정말 뭐 두 채 세 채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막 10채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아예 그런 건축업자예요. 내가 그래서 집을 내가 그래서 아파트를 내가 졌어요. 전체를 다 임대주택으로 해서 전체 다 임대하면 그럼 그 기업은 그러면 엄청난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나요? 그러면 다주택 기업이니까 네. 아니죠. 그렇게 많이 공급을 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저렴한 그 전세 아니면 월세 주택을 많이 공급하니까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기업이 많이 그런 임대주택을 줬어요. 그럼 그러한 임대주택을 그런 사람들이 사가지고 또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되는데 하나는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 LH 같은 곳에서 지금 임대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짓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의 그 주된 정책 방향은 새집 공급을 하되 또 임대주택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변두리에 있는 그러한 주택은 현재 뭐 서울 그 강남권이나 아니면 뭐 그 마용성 지역 소위 한강 벨트에 있는 그런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별천지에 다른 세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주택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제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임대주택을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좀 양질의 공공주택을 분양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실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시장 경제가 발달한 나라예요. 거기는 그야말로 80%가 다 공공주택이고 20%만 민영주택이고요. 그리고 90%는 다 자가주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 뭐 조그만 나라고 뭐 거의 다 국유지고 이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거기 살아봐서 알아요. 거기 살아봐서.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초지일관 그걸 밀고 나가는데 왜 그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 지지고 볶아도 거기도 물론 출산율이 낮지만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우리나라보다도. 정말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땅덩어리 넓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서울 그것도 강남 마용성 지역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거기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또 실제 일자리도 다 그쪽만 몰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악순환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대통령께서 정말 이 부동산 쪽에 계속 이렇게 하면 망국 이거 정말 우리나라 망한다. 일본에 1호에 3년 된다. 정말 절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정말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계속 주장한 이야기예요. 제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 방송에서도 정말 이거 부동산 망국이다. 정말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이렇게 추락하는 중요한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부동산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올인되어서 그렇다.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실제 개인 가계 자산의 한 65% 70%가 다 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렇게 몰아가 있으니까 어떻게 미래 투자자분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지금 그래도 주식시장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머니무브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기왕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있는 그 투자 자본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세제 개편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취득세랑 양도세를 많이 대폭 낮춰주고 대신에 보유세를 높여서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머니무브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 100%, 200% 정말 300% 동의합니다. 네. 이거 아니고 다른 주장하시는 분들 정말
토론하고 싶어요. 우리 대표님 한번 그런 분 두 분 모시고 4시 한번 토론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제가 오면서도 제가 사실 그 다른 뭐 네. 방송에서 이렇게 한 4분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들을 때 어떤 분은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노인분들이 도심지에 살고 이분들은 지금 뭐 양도세나 상속세 걱정 때문에 집을 못 팔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도시 외곽이나 바깥에 나가서 이제 출퇴근하고 빨리 GTX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 이제 세금 문제다. 본질은 세금 세금의 설계가 문제고 잘못돼 있다. 그 나이 드신 분도 사실 거기에서 떠나고 싶은 거죠. 떠나고 싶은데 지금 아까 말씀 서로 나눈 것처럼 양도세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못 떠나는 것도 있고 가만히 있고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 팔고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그 환경만 바꿔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심에 정말 좋은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도 좀 하향 안정화되고 그러면 정말 도심에 일자리가 있는 그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코미디 아니에요? 어떻게 정말 은퇴하신 분들은 다 도심에 좋은 주택에서 다 살고 정말 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될 사람들은 전부 다 외곽에서 있으면서 뭐 GTX만 만들어지면 답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 도심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앞으로 지방 뭐 균형 발전을 하면 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은요 이미 벌써 30년 이상 계속 떠들었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지금 뭐 갑자기 바뀌나요? 당연히 그걸로 가는데 방향은 가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고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세제 개편이라도 제발 정상화 좀 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정말 뭐 코인 빼고는 뭐 다 올라가고 있는 막 그런 장인데 그거의 본질은 뭐 이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라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단 말이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막 고민이신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뭐랄까요? 최악의 선택 아니면 최악의 행동 이런 거 요건 좀 조심해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앞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가게가 개인이 투자하는데 그 대상이 거의 우리나라 자산이고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가 GDP 규모로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8%밖에 안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서 뭐 그 어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2% 정도까지 이제 되는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체 자산 중에 일단 주식만 놓고 보면 한 2%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여기만 투자하는 것은 너무 좀 위험 자산에 너무 한 곳에 올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한국에 투자해도 주식보다는 또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전체 가계 자산 중에 최근 통계에 의하면 거의 65%가 다 부동산에 몰려 있는데 이것도 좀 전 지나치다고 생각을 해요. 저라면 한국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이 하나 필요하긴 한데 전체 자산 중에 50% 이상은 저는 부동산에 넣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정말 집값이 예전처럼 이렇게 올라가도 다른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체 자산과 이렇게 놓고 볼 때 과연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까? 당연히 물론 집에 내가 살면서 내가 거기서 얻는 편익도 있으니까 단순하게 수익률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거기에 많이 올인하고 특히 뭐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투기하고 투자해서 예전처럼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시대는 정말 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예전에 노무현 정부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3배 올리는 그러한 패착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좀 바라고 또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어느 정도 확신은 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 좀 기왕이면 방향 전환을 좀 더 잘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조기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도 그렇게 3배 올랐으니까 이번에 3배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제 생각에는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앞서도 계속 이야기한 자산의 것처럼 분산을 좀 자산 해야 된다. 분산을 좀 많이 하는데 그것도 기왕이면 남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그래서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AI 쪽의 발전 방향도 이제 고려하면은 이래저래 뭐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는 AI에 투자하는 거랑은 조금 결이 좀 다르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농업혁명하면서 농경사회로 갔다가요. 네. 산업혁명하면서 산업사회로 갔다가 지금 디지털혁명에서 완전 디지털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농경사회로 가면서는 누가 제일
대장이고 부자였어요. 땅 많이 땅 갖고 많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땅 많이 갖고 있는 왕, 땅 많이 갖고 있는 귀족, 땅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 부자였어요. 그러다 산업혁명이 되고 산업사회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기계,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걸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고 또 네. 부자인 그러한 세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가니까 더 이상 땅은 아니고 그리고 또 완전히 이런 또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자본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 분야의 AI 관련된 이런 쪽에 내가 주인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뭐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이 산업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매달리는 게 아닌가. 물론 그게 정책이 잘못돼서 정치인들이 정말 잘못하고 언론이 잘못돼서 전 그런 면이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는 그래도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너무 옛날처럼 그러한 관성,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생산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데 이 생산 수단이 어쨌든 AI나 이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먼저 좀 선점하지 않으면은 이제 격차가 이제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는 딱 어찌 보면 되게 변곡점이 있는 맞습니다. 그런 네. 시기인 것 같아서 좋은 선택들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현훈 교수님 모시고 올해 경제 상황과 또 우리 생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